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부모님 다 외국에 계시고 전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족과 살다가 한국에 혼자 와서 취업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비행기를 오래 탔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미술 쪽 예술가세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정받는 그런 예술가고요. 엄마는 아빠의 비서 겸 매니저 역할을 하셨죠. 두 분은 지금도 한국에 올 생각은 안 하세요. 저만 한국 문화가 좋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어려서도 가끔 놀러 오는 한국이 너무 좋았고 한 번쯤은 꼭 여기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 전공과 영어 실력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우연히 겹쳐 결혼하게 됐습니다. 일단 직업을 말하면 어떤 반응이실지 궁금하네요. 영화 대본 쓰는 사람 아시죠? 시나리오 작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었죠. 한국 오기 전 대학 졸업하고 잠깐 여행 가이드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이랑 오지 가서 하루 캠핑하고 오는 인솔자 역할을 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막 캠핑 인솔자고요. 제 이름은 진이에요. 요술램프 진이 아니고요. 제 한국 이름이 아진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이요. 와, 반갑네요.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통성명했던 게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영화를 좋아해 한국 문화에 빠삭한 사람이었고 여러모로 얘기가 잘 통했죠.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전 계획대로 한국에 와서 금융권에 취업을 했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었어요. 난 여기서 결혼도 하고 계속 살 거야. 부모님 안 보고 싶어? 한국이 그렇게 좋아? 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아. 사실 초등학교 때 내가 뭘 알아. 외국엔 부모님 따라 간 거지. 내 의지로 간 건 아니잖아. 그래, 나도 찬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진아, 우리 한번 만나볼까? 지금 만나고 있잖아. 진지하게 말이야. 너랑 헤어질 때마다 왜 이렇게 아쉽냐? 나만 그래? 어? 사실 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미지근하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같았어요. 우린 연인이 됐고 곧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하게 됐어요. 이미 그때 결혼은 확정된 상태였고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죠. 남편 쪽에선 지방에 사시는 어머니와 누나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큰 식당을 하고 계시고 남편은 서울에서 혼자 독립해 있었어요. 그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아들 가는 건 들여다보지도 못한다고 저희들끼리 잘 살라고 쿨하게 대해주셨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식을 했지만 우린 그저 좋기만 했어요. 한편으로는 철없는 부부였습니다. 옛날 동화 중에 평강 공주와 온달 왕자 알고 계시죠? 한국 친구들은 저희 커플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금융권에 있으면서도 초봉도 괜찮게 시작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한마디로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가장 역할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대본 작가로 데뷔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대부분의 영화 감독이 직접 대본도 쓰고 촬영도 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더라고요. 신인 작가 대본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공모전 같은 데 당선돼야 하는데 경쟁이 엄청났습니다. 남편은 글을 쓰면서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걸 조금씩은 했어요. 그걸로 자기 책 사고 영화도 보고 다 썼지 저한테 살림하라고 가져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생활비로 주는 돈은 빵원이었어요. 작가 지망생들은 다 그런 거지. 뭐 하나 조사하기 시작하면 아주 먼 작은 섬까지 직접 취재를 갈 정도로 열정이었죠. 여보, 무슨 섬에 간다고? 내일 기차는 몇 시야? 새벽 5시에는 나가야 돼. 일찍 자야겠다, 오늘은. 날씨 안 좋으면 배 안 뜬다며. 섬 못 들어가면 연락해. 날씨 운이 좋아야 되는데. 아진아, 제발 해 좀 뜨라고 하늘에 빌어주라. 넌 나한테 행운의 여신이잖아. 여신한테 별걸 다 시키네. 그리고 이거 봉투? 혹시 돈이야? 쫀심상하게 이럴래 자꾸. 말이랑 표정이랑 너무 다른데? 입이 귀에 걸렸어요 지금. 나중에 당신 성공하면 그때 한꺼번에 갚으면 되지. 변 작가님 잘 다녀오긴 하세요. 결혼 후 생활비는 100% 제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아깝다는 생각은 없었고 남편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생각했어요. 또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없었고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 예술하시잖아요. 아빠의 성공으로 엄마랑 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결혼하실 때도 아빠는 신인 작가였고 한국에서도 어렵게 사셨대요. 엄마가 아빠의 진가를 미리 알아보고 옆에서 내조를 하신 거였고요. 한국에선 재능 있는 아빠가 빛을 못 보니까 외국 가자고 한 것도 엄마셨대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이렇게 사는 데에 크게 불만도 억울한 것도 없었죠. 회사 선후배들은 그런 저를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저번에 회사 앞에서 아진 씨 남편 봤어. 작가가 아니라 배우 해도 되겠던데? 엄청 잘생겼더라. 깜짝 놀랬어. 그렇게 봤어요? 그 사람 대학 때 연극도 했었대요. 배우 제의도 많이 받았다던데 그쪽으론 흥미 없나 봐요. 근데 아진 씨는 괜찮아? 남편이 작가 지망생인 거 사는데 불편 없어? 돈은 거의 못 번다며.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랑은 생각이 다른가?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 몇 년 안에 정말 잘 될 거예요. 실력 괜찮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해요. 다들 우리 남편 이름 뭐냐고 꼭 기억해 둬야겠다고 야단이었죠. 하지만 진심들은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회사 동료들 남편은 다 사자 직업이거나 사업으로 벌이가 괜찮았거든요. 못 모르고 부부 동반 모임 가서 남편 기죽고 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남편 응원해 주셨어요. 돈만 쫓는 세상에서 자네는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 현실에 끌려다니지 말고 확신이 있으면 열정을 갖고 뛰어들어. 우리는 다 자네 편인 거 잊지 말고. 물론 예술한다는 게 어렵지. 더구나 자네 분야는 상업성도 있어야 할 거고. 그래도 진심은 다들 알아보는 법이야.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힘이 나네요. 역시 같은 예술가라 뭔가 달라도 다르세요. 절 뼛속까지 이해해 주시고. 결혼하고 보니 남편도 참 잘했어요. 입안에 혀같이 군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자상하고 친절했죠. 제 몸이 안 좋으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뭐가 먹고 싶다고 혼잣말이라도 하면 바람같이 해다 바쳤죠.
저도 어른이지만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고 오래 살았던 그 나라가 그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엄마랑 연락해 레시피를 알아내서 꼭 해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물김치도 담가줬네요. 용돈도 부족한 처지에 기념일이나 생일이 되면 정성 들여 생일상 차려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꼭 해주는 게 소소한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반지 아니야? 내 이름도 새겨져 있네? 다이아 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지나, 내 진심이야. 이 은반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 나중에 내 시나리오로 성공하면 그땐 말 안 해도 알지? 지금까지 너 고생한 거 완벽하게 보상해줄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기야. 아이, 닭살. 부부 사이의 보상은 무슨. 반지 잘 낄게. 당신 정성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낫지 뭘. 저는 우리 상황에 큰 불만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초조한 모양이었어요. 공모전에선 자꾸 떨어지고 영화사 소속으로 일하는 월급 작가는 뽑는 데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전 높은 연봉 받으며 좋은 회사에서 일했고 사내 동호회도 수준이 높은 편이었어요. 와인, 골프 동호회에도 속해 있었고 한마디로 노는 물이 달랐으니까요. 남편은 제 사회생활을 보면서 열등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 친구랑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아진이,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좋잖아. 와이프 지원받는 것도 좋긴 한데 가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잘난 와이프 둬도 고민이냐? 너 엄청 밀어준다며. 열심히 해봐. 세상 천지 그런 와이프가 어딨냐? 그렇긴 한데 솔직히 돈 앞에서 너무 초라해진다. 와이프 앞에서 말은 못해도 오늘 점심때도 냉면에 만두까지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장구를 때리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못난 녀석. 난 회사 생활 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네 마누라 같은 부인 있었으면 회사 당장 때려쳤어. 남편 친구는 계속 부럽다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호강에 넘쳐서 이 요강을 발로 차라. 부인 잘 둔 줄도 모르고. 넌 내 친구냐 내 와이프 친구냐. 여기 봐. 나 탈모 생긴 거 안 보여?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탈모라니요.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면 저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속마음 남편은 저한테 감췄어요. 마지막 자존심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 했더니 남편이 회사에 취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몇 군데 이력서 넣었는데 다행히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잘 되면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글 쓰는 거 잠깐 쉬겠다고? 그래, 일이 안 풀리면 다른 걸 해보는 것도 좋지. 면접 잘 보고 와. 응원할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돈을 좀 벌어야겠어. 꼭 붙어야 되는데. 잘하고 올게.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아하고 넉살 좋은 성격이라 주류 회사 쪽으로 입사를 했어요. 영업 쪽인데 실적 위주로 인센티브도 있는 그런 활기찬 곳이었죠. 남편은 곧장 출근을 했고 일정하게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동안은 빵집이나 카페,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버는 돈도 많지 않았는데 꼬박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영업 실적 따라 받는 돈이 많아지니 동기부여가 되는지 엄청 열심히였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을 했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 아유, 내 발냄새인가 보다. 왜 이렇게 지독해? 우리 회사 주류 들어가는 거래처
엄청 돌아다녔거든. 미안해. 내 발냄새인데 나도 못 참겠다. 왜 이렇게 지독해?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제가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봤나 봐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가 보자. 나 월급 탔잖아. 아니야. 그냥 바지 좀 본 건데 뭐. 내가 뭐 사준다고 하면 당신 항상 1+1이나 반값 세일하는 것만 고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제 그런 거 말고 신상품으로 사 무조건. 저기요. 이번 신상품 어느 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좀 묘했던 건 남편은 통장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월급 받는 거 처음이라고 들뜨는 좋아하는 모습에 처음 몇 달은 그냥 지켜봤죠.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 매달 찍히는 월급 신기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시간 조금 지나서 제가 은근슬쩍 통장을 합칠까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관리비, 보험료 같은 거 얼마나 나오냐고 자기도 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가장 노릇하려나 싶어 놀랍고 고마웠어요. 다른 집이랑 저희는 좀 다르게 시작했으니까요. 이후로도 여행 가자고 하면 먼저 숙소도 예약하고 밥도 척척 잘 사고 땀 흘려 돈 벌고 또 그걸 쓰는 맛에 남편은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선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 선배, 나 취직했잖아. 아이 어떻게 하긴 능력으로 했지. 당분간은 회사 일에 전념하려고. 다른 후배 찾아봐. 아이 미안해 선배. 같이 시나리오 쓰던 강 선배? 무슨 일인데? 아이 타이밍 되게 못 맞추네. 영화사 소속 작가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잖아. 그동안엔 연락도 없더니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당연히 못하지. 나 돈 벌어야 돼. 자기야, 아쉽지 않겠어? 몸은 하나고 할 수 없잖아. 회사엔 뭐라 그래. 갑자기 그만두기도 뭐하고. 이 월급 맛이 또 솔솔하잖아. 어떻게 포기하냐? 어떻게 적응했는데. 그런 와중에 남편은 회식도 자주 하면서 술에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도 덜어 있었어요.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술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게 두고 외박까지 하게 하는지. 맨 처음 술에 쩔어 들어온 날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편 등짝을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남편은 저도 못 알아보고 막 욕을 하질 않나 토하고 난리가 나서 제가 그랬죠. 당장 그 회사 그만두라고요. 다음 날 남편은 숙취로 회사를 못 가고 끙끙 앓았던 적도 있었네요. 요새 어떤 회사가 외박까지 시켜가며 회식을 해. 당장 그만두고 딴 데 알아봐. 무슨 말이 그래. 아이 나 술 약하잖아. 빈속에 술 마셨더니 확 올라오더라고. 자기 얼른 출근해. 나 오늘 회사 연락하고 쉴게. 아 죽겠다. 진짜 속상해서 못 살아. 나 간다. 즉석 북엇국 있으니까 데워 먹어.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 남편은 엄청 바빠 보였어요. 성과가 좋아서 일이 다 자기한테 몰린다고 집에선 하숙생처럼 지내고 어떤 날은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쯤 전 남편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이를 갖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 동료들 다 결혼해 안정적으로 살면서 아기 낳고 살고 있었어요. 돌잔치도 많아서 한번 다녀오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헌데 회사 일에 마음이 뺏긴 남편은 너무 바빠 눈썹이 휘날리도록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보게 됐습니다. 잘 때 남편이 자정이 지나 새벽쯤 꼭 침실을 나가더라고요. 퇴근도 늦게 하는데 이 사람 피곤하지도 않은지 결혼 후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깊은 새벽 살금살금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복층인데 지붕 밑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거기가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 걸 몇 번 듣긴 했지만 새벽에 저 몰래 그러는 게 너무 이상했죠. 맨 처음 본 건 제가 술을 마신 날 밤이었어요. 속도 쓰리고 목이 말라 깼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날까 말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꼭 제가 깨면 안 되는 것처럼 조심하면서요. 실눈을 뜨고 보니까 방문을 열면서 제 쪽을 힐끔 보고는 소리 안 나게 방문을 닫고 나가는 거 있죠. 촉이 너무 안 좋아서 방문 쪽에 귀를 대고 발소리를 들어봤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남편은 제가 한번 잠들면 웬만하면 안 깨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층 계단 올라가는 소리, 다락방 들어가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려왔어요. 처음엔 이상하긴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찾으러 가겠지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엔 모르는 척 물어도 봤죠. 혹시 불면증 있냐고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없다고 푹 잘 잤다고 하는 거였어요. 어제? 나 너무 피곤해서 한 번도 안 깨고 잤잖아. 당신도 피곤했지? 코까지 골면서 자더라. 당신 웬만하면 술은 입에도 대지 마. 그래. 알았어. 너무 이상해서 입을 꾹 다물었죠.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점심 먹다 무심코 그 얘기를 했더니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 혹시 몽유병 아니냐고요? 자기 가족 중에 몽유병 환자 있어서 잘 안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갑자기 걱정도 됐습니다. 진짜 몽유병이면 어떻게 하나? 안 하던 회사 생활을 빡세게 해서 남편 건강에 이상이 생겼나 싶었죠. 그날 밤은 작정하고 다락방으로 가는 남편을 몰래 쫓아갔습니다.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쫓아가느라 진땀이 다 나더라고요. 다락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부스럭부스럭 뭘 꺼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커다란 상자 같은 걸 꺼내는 거였습니다. 전 그런 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안 되겠다 싶어 문을 확 열고 들어갔죠. 남편 어깨를 흔들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몽유병이면 일단은 사람을 깨워야 될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 이상한 거라도 들어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으악!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나 알아보겠어? 내가 누구야? 당신은 누구고? 대답해봐, 빨리. 남편은 엄청나게 놀란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나고! 당신은 내 와이프지! 왜 깼어?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상한 걸 물어? 왜? 그러더니 부스럭거리면서 뒤지던 상자를 급하게 뒤로 숨기더라고요. 암튼 몽유병은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제가 그 상자 뭐냐고 보여달라고 했더니 남편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안 될까? 당신 보여주기 창피해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 그거 뭐야? 나 볼래. 비켜봐. 전 남편을 밀치고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가득 쌓인 종이 뭉텅이만 보이더라고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잔뜩 써 있었고 그런 게 수십 장도 넘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마 당신이 쓴 거야, 이거? 남편은 다시 상자를 끌어안듯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소설 쓰고 있었어. 영화판 상황 너무 안 좋아서 시나리오 포기했고 대학 때부터 쓴 장편 소설 그거 수정해서 공모전에 내보려고. 그걸 왜 숨기는데? 왜 오밤중에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별일이네 진짜. 그냥 그동안 돈 번다고 설쳤는데 또 글 쓴다고 하면 네가 실망할까 봐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 자기야, 실망했지? 무슨 실망 같은 소리를 해.
이런 거면 진작에 말을 하지. 새벽에 몰래 이럴 일이야? 난 또 뭐라고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몽유병일까 봐. 뭐 몽유병? 아, 그런 거 없어 나. 남편은 다락방에서 몰래 글을 쓰고 있었대요. 직장 다닌다 돈 번다 큰 소리는 쳤는데 꿈을 포기할 순 없고 혼자 용을 썼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다시 글을 써보라고 숨어서 쓰지 말고 당당하게 쓰라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처럼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돼? 당신 실망 안 했다는 거지? 살았다. 고마워 아진아. 고맙긴. 그동안 고민 좀 했겠는데? 당당하게 글 써. 뭐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제 오해는 풀렸고 남편은 퇴근했다가 잠깐 자고 일어나 새벽까지 글을 쓰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툭하면 졸기 바빴어요. 소파에서도 졸고 심지어 샤워하다가도 졸고요. 말하자면 투잡인데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 영양제도 사주고 채소랑 과일도 챙겨줬죠. 저도 직장일에 바빠서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집밥을 해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다락방이 제일 글쓰기 좋다는 남편을 위해 책상도 드리고 방음 설치도 해줬어요. 커피 머신도 들여주면서 제 소원 하나를 말했죠. 자기, 볼이 홀쭉해졌어. 얼마나 열심히 쓰면 그래. 눈도 퀭하고. 어떤 소설인지 너무 궁금해. 완성되면 나한테 보여줘야 돼.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이번 작품 되게 잘 풀려. 다 네 덕분이야. 남편은 잘 나가는데 어쩐 일인지 저는 그때쯤부터 내리막길이었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일에 저까지 엮여 심할서 쓰고 굴욕적인 일을 당했죠. 더 문제인 건 동료가 그대로 잠수를 타서 그 뒤처리까지 다 떠맡게 된 거였어요. 그 와중에 멀쩡히 걷다가 무릎을 다쳐 깁스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전 고민하다가 회사에 휴직계가 아닌 사직서를 냈어요. 악재가 겹치니 회사 가는 길이 지옥같이 느껴지고 한번 마음 떠나니 회사에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숨기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제 상황을 아셨고 엄마가 잠시 한국에 나오셨어요. 엄마, 아진아, 어떻게 넘어지면 휠체어 신세냐. 조심 좀 하지. 그래도 얼굴 보니까 낫네. 너 전화로 펑펑 울어서 엄마 깜짝 놀랐어. 그땐 너무 아프고 놀래서 엄마 어서 샤워부터 하고 짐 풀어. 변서방은 이따 늦게 들어올 거야. 그렇게 바쁘니? 전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풀어놨어요. 우리 엄마 무명의 동양 작가를 그 외국에서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사위가 요새 직장 다니며 글까지 쓰느라 코피까지 터진다고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유럽은 퇴근 시간이라도 빠르지. 한국 직장 생활 오죽 힘드니. 큰일 한다 정말. 먹는 거라도 잘 챙겨줘야겠어. 남편은 여전히 잠도 못 자고 바빴어요. 저녁 먹을 때마다 꾸벅꾸벅 졸고 어떤 날은 말할 기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지금 밥보다 잠이 더 급해. 너무 졸려. 지금 자야 이따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지. 장모님한테 저녁 못 먹는다고 말씀 좀 드려주라. 그러다 결국 남편은 쓰러졌고 엄마가 그 광경을 다 보시게 됐어요. 깜짝 놀란 엄마는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돈을 좀 보내줄 테니 살림에 보태라고요. 당장 사위 회사 관두게 하라면서 저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셨죠. 넌 모르겠지만 외국 가서 3년은 정말 힘들었어. 너 학교 갈 때 도시락 겨우 싸주고 엄마 아빠는 굶은 적도 많았다. 그래도 봐. 아빠 인정받고 너 10살 되던 무렵부터 우리 살림 폈잖아. 예술이라는 게 그래.
당사자도 힘들고 지켜보는 가족도 힘들지만 잘 되면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조금만 참어 아지나. 우리 딸이 능력이 있잖아. 변서방도 곧 빚 보게 될 거야. 엄마는 저한테 예술가 남편 내줘. 쉬운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친정에서 좀 도와주고 있으니 글 쓰는 데만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회사 그만두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예상 외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쓰러진 건 그 전날에 밤을 새서 그렇다면서 회사를 그냥 다니겠대요. 왜 툭하면 자기 자존심 건드리냐고 날카롭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좀 놔둬라. 내 인생 내가 설계하게 놔두라고. 요새 가뜩이나 피곤한데 너까지 왜 그래? 장모님은 왜 돈을 또 보내준다 그러고. 나 돈 버는 거 모르셔? 월급 쥐꼬리만 하다고 네가 그랬어? 왜 자존심 상하게 그러시는데. 무슨 자존심? 이게 화낼 일이야? 당신 우리 엄마 아빠 어떤 분이신지 몰라? 왜 그렇게 공격적인데? 당신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미안해. 내가 요새 좀 힘들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부탁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고주망태가 된 채 엉망으로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적 처음이라 너무 놀랐어요. 여보, 꼴에 이게 뭐야? 어디서 맞았어? 나쁜 자식. 지가 뭔데 나를 평가해. 선배면 다야? 아지나, 오늘 억울해서 마셨다. 치고받고 싸웠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왜 그러는데? 다 큰 어른끼리 주먹 다짐한 거야? 혹시 그 강 선배랑 그런 거야? 몰라. 나쁜 자식. 양심도 없는 자식. 내 작품을 그대로 베껴? 그걸로 당선이 됐다고? 그런 게 선배냐? 선배 다 죽었다 야. 남편 말로는 강 선배라는 사람이 남편이 옛날에 썼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베낀 대본으로 공모전에 당선이 됐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걸 알고 강 선배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까지 하게 됐고요. 남편은 얼굴뿐 아니라 다리에도 멍이 시퍼렇게 들고 옷도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격렬하게 싸웠는지 두 사람 다 경찰서에 불려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남편은 다음 날 입을 꾹 다물고 더 말이 없더라고요. 전 그때쯤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고 곧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직후 남편은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저한텐 이제 한계라고 집에서 글만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새 직장 잡으니까 바로 그 소리 하는 게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동안 고생한 남편 이해도 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새 직장은 첫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일도 편하고 중압감이 없어서요. 경력직으로 연봉은 비슷한데 잘된 일이었죠. 어느 날부터 남편도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하네요. 어디 셔츠를 사달라, 구두는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백화점을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아주 명품은 아니어도 값이 꽤 나가는 브랜드라 솔직히 좀 놀랬죠. 자기 같은 사람한테 비싼 옷은 필요 없다고 편하게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디 나갈 일 있어?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거 사달란 소리 안 했잖아. 사실 출판사 사람들 만났는데 그래도 좀 격식 차려야지. 내가 소설 줄거리랑 앞부분 보냈더니 관심 보이는 데가 많아.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는데 대충 하고 나가긴 좀 그렇잖아. 정말? 왜 그걸 이제 말해? 그럼 사줘야지. 언제 시간 되는데? 당신 말대로 괜찮은 옷 좀 사보자. 남편과 백화점에 갔는데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빠삭하게 알더라고요.
저랑은 백화점 나들이는 잘 안 했기 때문에 남편 모습이 낯설었죠. 영업집 하면서 선배들 따라 몇 번 와봤다는 게 남편 얘기였어요. 자기 말고는 다들 명품도 좋아하고 옷 차려 입는 것도 좋아해서 알게 됐다나요. 그날 남편은 비싼 셔츠부터 구두까지 쫙 빼입었고 전 꽤 많은 돈을 써야 했어요. 다음날 회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백화점 쇼핑했다는 말을 하게 됐죠. 선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고. 쇼핑 좋아하는 남자 드물지 않냐면서요. 전 그 선배를 평소에 좋게 봤기 때문에 우리 집 사정 조금은 털어놨습니다. 그런 속설도 못 들어봤어? 신발 사주면 그 신발 신고 훨훨 날아간다잖아. 구두는 자기 돈으로 사게 하지. 선배도 그럴 사람이었으면 결혼도 안 했죠. 아진씨 남편 나온 대학 어디라고 했지? 문예창 작가 나왔다고? 혹시 이름이 뭐야? 원래 시나리오 썼었대? 영화판에 지인들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성이 좀 특이해요. 제가 이름을 말했더니 선배가 유심히 듣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명함을 하나 파달라고 하면서 회사 직함 없이 작가 누구누구로 세련되고 심플하게 만들어달래요. 이제 출판사 사람들 만나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거래요. 작가도 골방에 앉아서 글만 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작전을 바꾸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 출판사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회의하고 끝나고는 술을 간단하게 한잔했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술도 마셨어? 그래도 돼? 나 같은 작가는 처음 봤다면서 한번 깊이 있게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와인 한잔 했지. 참, 와인바에서 돈은 내가 냈어. 자기 카드로. 그래도 되지? 전 남편이 어디서나 당당했으면 했고 서서히 작가로서 인정받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그래 여보, 출판사가 갑이라고 너무 설설 기지 말고 당당하게 해. 가끔은 자기도 뭐 좀 사고. 그렇게 남편 인생에도 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씀씀이가 커지더라고요. 와인바, 식당, 카페 같은 곳에 지출이 꽤 많았습니다. 어디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건지 가끔 물어보면 오늘은 어디 출판사 누구를 만났다.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작업을 할 거다. 엄청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일이 되긴 되는구나 싶어 저도 설레이기 시작했죠. 한편으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틀어박혀 쓴 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쓰면 보여주겠다고 한 작품은 여태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그동안 노력한 게 있으니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당당할까. 기대도 되고 남편이 안 보여주면 내가 찾아서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연차 내고 쉬는 날 남편은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전 작정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오후에 아무 약속도 없었고 오늘은 날 잡고 남편이 쓴 글을 보려고요. 그런데 다락방 문고리가 안 돌아가는 거였어요. 뭐야, 왜 이러지? 설마 문 잠가 놓은 거야?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다락방 문을 열쇠로 잠가 놓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회사 옮기고 정신 없었으니까요.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전 열쇠 꾸러미를 가져가서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열받아서 당장 남편한테 전화하려고도 했죠. 열쇠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걸 지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 거길 들어가냐고 하냐고 엄청 화를 낼 것도 같았고요. 기회가 오면 자연스럽게 묻기로 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옷을 갈아입자마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나 좋게 4시간은 글만 쓸 거야. 그동안 나 찾지 마. 여보,
근데, 왜? 과일이라도 올려줄까? 됐어, 필요 없어. 저녁 때 많이 먹었어. 전 남편을 올려보내고 가만히 숨죽여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다락방 손잡이를 그냥 비트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집어넣고 돌리더라고요. 아예 문고리를 바꿨는지 어쨌는지 자기만 그 열쇠를 갖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는 대작가도 아니고 남편 행동이 좀 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선배가 해준 얘기가 떠올랐죠. 아진씨, 남편이 쓴 글 봤어? 아니요, 못 봤어요. 그걸 그렇게 안 보여주는 거 있죠? 뭐? 결혼하고 몇 년을 물신양면 지원해주는데 남편이 쓴 소설을 한번 못 봤다고? 좀 이상한데? 아니, 좀 위험한데? 한번 확인해봐. 뭘 확인해요? 선배도 참. 예술가면 초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하고 다니는지는 알아야지. 아진씨도 이럴 때 보면 참 순진하다니까. 예술가 남편이라고 다 맡겨두기야? 조련을 해야지. 예술가이기 이전에 남자 아니야? 나라면 골백 번은 찾아봤다. 숙제 검사하듯이 말이야. 선배 말이 두고두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외출을 한 날이었어요. 벗어놓은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들었는데 금속의 작은 물체가 툭 떨어졌습니다. 열쇠였어요. 전 눈이 번쩍 뜨였죠. 동시에 남편이 신신당부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절대 여기 올라오면 안 돼. 작품 완성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 소설 다 쓰면 가장 먼저 당신한테 확인받을게. 요새 나 출판사 사람들이랑 얘기 잘 되는 거 알잖아. 나 믿지? 믿더라도 오늘은 꼭 내 눈으로 확인해 볼 거야. 그동안 얼마나 썼는지 한번 보자. 이 열쇠는 언제 만든 거야? 좀 수상한데? 오늘은 반드시 남편 작품을 봐야겠다 싶었죠. 열쇠를 넣었더니 쏙 들어가서 금방 열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꾸며줬지만 어쩐지 그곳엔 남편이 흔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제자리에 정돈이 잘 돼 있는데 진짜 여기서 글을 쓰긴 한 건가? 대본에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책상 위도 먼지가 뽀얗고 어수선한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노트북이랑 필기 도구가 있는 책상이 아니라 구석에 책이랑 상자가 쌓여 있는 곳에 담요랑 쿠션 같은 게 덮어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여기서 글 쓴 거 맞아? 대번에 의심스러운 마음부터 들었고 전 왠지 모를 촉에 이끌려 지난번에 남편이 숨기려 들던 상자를 찾아냈어요. 거기에 남편이 썼던 글이 잔뜩 쌓여 있었고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상자를 열고 종이 뭉치를 꺼낸 순간 전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그 밑에는 수상한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상자에는 남편이 쓴 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걷어내니 밑에는 어마어마한 비밀, 더럽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이 저 몰래 바람핀 흔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곳에 들어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와 찍은 수십 장의 사진, 주고받은 선물, 자기가 사준 선물의 영수증부터 받은 손편지에 게다가 이상한 기구까지 전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성인 용품까지 사서 거기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어요. 이 인간 뭐하고 다니는 거야? 쓰레기 같은 자식! 전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소설 쓴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겁니다. 오랜 기간 한두 명이 아니고 줄줄이 사탕처럼 여자들을 사귀고 돌아다닌 거였어요. 한 명이랑 외도를 해도 기절할 지경인데 도대체 이게 다 몇 명인지, 자기가 의자왕도 아니고 돈도 없는 주제에 내가 먹여 살리는 돈으로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뭐 이런 변태가 다 있어. 날 속여? 끝까지 믿고 뒷바라지한 날 속여? 더러운 쓰레기, 벼락마저 뒤질 인간. 가만 안 둬.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떤 봉투엔 사귀었던 여자 머리카락까지 있더라고요. 완전 변태 수준이었어요. 상자 안의 비밀을 하나하나 캐며 전 지옥을 맛봤습니다. 다보고 다락방 싹 뒤졌더니 증거가 더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종이 뭉치의 글들은 유명 작가의 글을 그대로 옮겨 쓴 것뿐이었어요. 글자 크기가 작아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본 거였고 남편은 그런 식으로 눈속임을 한 거였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란 인간이 지옥을 맛볼 차례였어요. 저는 그 상자를 들고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다 됐더라고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는데도 배고프지도 않았죠.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그 상자를 침대 밑에 놓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맨 처음 새벽에 제가 다락방에 따라 들어갔을 때 그때도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고 절 속였던 거였어요. 이 남자가 쓴 소설은 애당초 없었고 다 대충 어디서 베껴 쓴 거였더라고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11시쯤이 되니까 문이 열렸고 절 속인 그 인간 천연덕스럽게 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전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는데 당장이라도 가서 머리카락을 다 쥐어뜯고 싶었어요. 여보, 라면 먹을래? 밖에서 술을 너무 했나? 라면으로 해장을 좀 해야겠어. 나 글을 좀 써야 돼서 당신이 좀 끓여주라. 고춧가루 팍팍 넣고. 혼자 끓여서 많이 드셔. 나 그럴 기분 아니라. 왜?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이나 많이 먹으라고. 난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서. 누가 나 엄청 열받게 했거든? 남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라면을 2개나 끓여 푸지게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쓱 저를 지나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거였죠. 회사에서 힘들었구나. 당신 먼저 자. 나 다락방에서 작업 좀 할게. 작업? 혹시 이거 말하는 거야? 전 침대 밑에서 그 문제의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경악을 했어요. 아진아,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썼구나. 야, 불륜소설 재미있냐? 쓰는 것보다 직접 하니까 더 짜릿하지. 와이프 속이고 죽어라 바람 피우면서 즐거웠니? 재밌었어? 너한테는 욕도 아깝다. 짐승 같은 자식아. 아진아, 아니야. 다 오해라고. 오해 좋아하네. 야, 이거 이상한 물건 사서 여자랑 즐겼냐? 더럽고 불결한 자식.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짓거리 하면서 살 거였어? 내가 언제까지 속을 줄 알았냐고? 저는 남편한테 그 상자를 던지면서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았죠. 여보, 내 머리! 제 손은 남편 머리카락을 다 쥐어뜯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살겠다고 변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아진아, 참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내가 쓴 거 보여줄게. 나 그동안 놀기만 한 거 아니야. 다 작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였어. 사랑 얘기를 쓰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 미치겠네. 넌 그게 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아빠 유명한 화가야. 진짜 예술가는 있지? 너처럼 딴짓 안 해. 눈 뜨면 작품 생각밖에 안 한다고. 우리 아빠 엄마만 일편단심 보면서도 유명한 화가 되고 인정받았어. 어디 내 앞에서 그딴 말을 짓거려? 전 제가 사준 잠옷을 버젓이 입고 있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잠옷도 다 찢어서 벗겨버렸습니다. 남편은 팬티 바람으로 저한테 쫓겨났어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울부짖었더니 지발로 나가더라고요. 이 집에서 남편이 가지고 나갈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제 돈으로 산 거였으니까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구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혼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았냐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예술병 걸린 바람둥이 때문에요. 남편은 그냥 원초적인 바람남이었습니다. 지 욕망, 본능으로 사는 밑바닥이었는데 제가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능력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저 믿는 건 반반한 외모와 말솜씨, 그것도 제 경제적 능력을 믿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열받아서 남편이랑 사귄 여자들이랑 다 연락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인간의 수준과 실상을 까발렸죠. 그 과정에서 정말 별 여자 다 만난 것 같아요. 한참 어린 여자부터 저보다 10살 많은 여자까지 참 다양하게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건 남편을 밟아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혼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핸드폰이며 뭐며 다 뺏겼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심지어 그 여자들이랑도 연락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 변양섭 와이프예요. 변양섭 알아요? 그 족제비같이 생긴? 어머, 섭이 오빠한테 와이프가 있어요? 결혼했어요, 그 사람? 네, 한번 보죠. 궁금한 것도 있고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만난 자리엔 정말 어린애 같은 애가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학생이래요. 없던 정마저 뚝 떨어졌네요. 상황 파악하더니 그 여자들이 먼저 줄줄이 불었습니다. 저한테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변호사? 진짜 웃기네. 또 뭐라고 했어? 자기가 미국 변호사라면서 긴 휴가 받아 한국 나왔는데 여기서 신부감 만나고 싶다고 저랑 사귀면서 결혼하자 막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만 알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똥 밟았네. 아직 대학생이지? 정신 차리고 또래 만나. 뭐하러 그렇게 늑다리를 만나서 이 꼴을 당하니? 그리고 어떤 여잔 결혼해서 애까지 있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끼리 잘 논다 했어요. 아니 왜 가정까지 있으면서 바람을 핀대요? 할 일 없나 정말? 나는 몰랐지.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누님 하면서 말이야. 에휴 더워. 갱년기라 그런가? 여기 냉수 좀 줘요. 저기 잘못했으니까 우리 남편한테는 알리지 말아줘요. 부탁합니다. 보니까 능력도 있는 분 같은데 한번 봐줘요. 네? 여기저기 얼마나 들쑤시고 다녔는지 차라리 그 노력으로 연기자가 되던가 할 것이지 왜 거짓 인생으로 제 앞길을 막아놨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선배가 자기글 표절해서 맞고 왔다는 것도 개뻥이더라고요. 바람 피운 상대의 전남친이랑 싸움이 붙어서 처맞고 들어와 놓고 표절이니 뭐니 둘러댄 거였어요. 결혼식 때 본 어머니랑 누나도 생판 모르는 남 하객 알바였습니다. 실제로는 가족과도 의절한 상태였고요. 그건 회사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해뒀다가 지인들 만났을 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기가 찬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였습니다. 영합한 기웃거리던 변양섭 유명하던데 허언증급으로 거짓말 잘하고 반반한 얼굴로 여자 후리고 다닌다고 다들 결혼한 줄 몰랐대. 총각 행세하고 다닌 모양이야. 날고기는 사기꾼을 제가 못 알아봤네요. 애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알거지로 내쫓았다고? 그럼요. 지난 세월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꼴을 어떻게 더 봐요? 선배 고마워요. 알아봐주고 솔직히 얘기해줘서. 그래. 아진아, 솔직히 네가 무슨 잘못이니?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 어떻게 알고 떼네. 결혼 초엔 그렇게 잘했다면서? 진짜 무섭다. 사람이 무서워. 전 이 왼수를 어떻게 갚아줄까 하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랑 사람 많고 유명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 일부러 카페 한복판에 앉았고 그 인간이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죠. 변양섭 작가 여기야 여기. 병강세도 아니고 바람을 그렇게나 피워왔으면서 뻔뻔하게 잘 다닌다. 자기야 왜 그래. 좀 작게 말해. 누굴 위해서? 왜?
아, 쪽팔려서? 쪽팔린 짓을 한 줄은 알고? 잘못했다고 했잖아. 너 능력 있고 마음도 넓잖아.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여기 나 아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아이, 제발 자리 좀 옮기자. 아니,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건데? 여기야, 수진씨. 이리 와봐. 정혜씨. 수진이? 정혜? 아! 남편은 놀라 자빠지면서 테이블 밑으로 숨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사귀고 다닌 여자들이 그 사람을 막 끌어냈어요. 어딜 숨어? 야, 결혼한 주제에 총각이라고 속이고 좋았냐? 너 같은 놈은 지옥불에 튀겨져야 돼. 뭐? 변호사? 얼어 죽을.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내가 알바해서 사준 거 다 내놓으라고. 왜들 이래? 좋다고 사귈 땐 언제고. 그만 때려. 나 죽네. 남편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얻어맞았죠. 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인간 당하는 거 고스란히 지켜봤어요. 그러는 난리통에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남편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변작가 아니야?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엄청 당해? 작가는 무슨 순 사기꾼의 허언증 환자던데 하마터면 저런 인간한테 계약금 주고 손해볼 뻔했잖아. 야, 나가자. 못 볼 걸 보지 말고 보면 몰라. 바람 폈네. 그렇게 한바탕 쥐어뜯기고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네요. 전 그랬어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바람핀 당신한테 있다고. 난 무조건 위자료 받아낼 거라고. 정신적 피해 보상 제대로 할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당신 물건도 싹 다 처리할 테니 건질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 옷들이랑 구두 당신이 사준 거는 아는데 그런 건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 그것도 다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내 위자료 줄 생각이 나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위자료? 당신 유책 배우자잖아. 법과 사회 질서에 따라야지. 그대로 내빼려고? 누구 마음대로. 아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망했어. 쫄딱 망했다고. 연기하지 마. 이제 안 속아. 망하건 말건 제 알 바 아니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을 인생에서 날려버렸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은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이랑 헤어지고 제 인생은 고속도로만 달리고 있네요. 물론 전 남편은 알거지가 돼서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그 사람 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만큼 저한테 물어줄 위자료도 꽤나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평강공주 온달왕자는 이 사람한텐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운이 좋아 저보다 잘난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본성 못 버리고 또 바람 피우고 거짓말 하겠죠. 어디 이런 인간 분리수거 하는 데 없나요? 맞다. 재활용도 어렵고 그냥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버려야 할 부류였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람한테 한번 대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결국 지난번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더불어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드물다는 걸 몸소 체험하기도 했고요. 지나간 일엔 마음 두지 마라. 네 잘못 없어. 인생 경험 많은 우리도 깜빡 속지 않았냐. 그 자식은 그냥 사기꾼일 뿐이었다. 아주 질이 나쁜 녀석일 뿐이었다고. 그래 아진아, 너 아직 젊으니까 툭툭 털고 인생 즐겨. 다시 여기로 와서 일하는 거 어때? 난 아직 한국이 좋네. 나 바빠. 아직 한국에서 할 게 너무 많아. 평판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서 새 남친 사귈 때는 주변 얘기도 들었어요. 전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쉬운지 이혼 소송 당하고 위자료 폭탄을 맞아도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아진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 이제 정신 차릴 거야.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꿈 좀 깨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쪽팔리지도 않니?
한 번은 제 현 남친인 그 사람이 혼쭐을 내줬습니다. 누구한테 손을 대? 아진이 이제 내 여자니까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라. 보니까 쥐뿔도 없는 주제에 바람까지 피웠다며. 같은 남자로서 창피하다 진짜. 아진아 가자. 당장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자. 이 소동이요.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결혼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똥차 뻥 차버리고 전 홀가분하게 일도 연애도 즐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마운 걸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이 진국인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어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교훈 삼아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